생활 습관을 조금만 변화하는 것으로도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을 막고 있는 5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SNS에 집중하는 습관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SNS를 계속 보고 있으면 외로움과 질투심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 연구가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만 있는 것도 행복을 막고 있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푸른 나무가 가득한 숲이나 공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향상되고 사무실에 화초를 두는 것으로도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건 실제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제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요. 원하는 것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과학자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됐다면 물질적인 것만 얻으려고 생각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멍 때리는 시간을 종종 즐기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 동안 멍하니 있거나 휴식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멍하니 있는 시간은 뇌 주의력과 의욕을 되살려서 생산성과 창의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창의력을 억누르지 마세요. 창의력을 억누르면 몸까지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요리나 뜨개질, 기타 연주 등 뭐든지 상관없이 창조적인 취미에 몰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세요. 4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조금 더 행복해지는 방법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행복은 사소한 데서 온다고 하는데 정말 사소하게 실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네요. 저도 좀 이렇게 멍 때려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멍 때려본다. 오키 씨는 멍 때리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잘하나? 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오키 씨는 뭐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물질욕 무력 엄청 많죠. 무력의 화신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건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거 작가님이 어떻게 알죠? 저는 무소유를 신기하네. 평생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소한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홍옥희, 권순철과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네, 내일은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문화 소식들을 가득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4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4월 29일부터 고궁에서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는데요.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2016 궁중문화축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매너리즘 2번째 편, 그리고 틴토렌토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몸속 염증을 잡는 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찬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하루씩 기다리는 바로 그날. 네. 바로 내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네, 이달에는 또 어떤 문화 행사들이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 하루 앞서서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거죠? 네, 내일도 정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마련되는데요. 제가 그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음센터에서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을 특별하게 꾸민다고 하는데요. 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는 날이지만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많지 않거든요. 이음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더 반갑군요. 그죠? 네, 내일 문화가 있는 날 이음센터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행사로는 대통령상에 빛나는 지체 1급 중증장애인 공예가 백송 이정희 씨의 손끝으로 보는 한국의 아름다움 점시가 진행되고요. 2시에는 축하 공연으로 청각장애인 한국무용가 정다연의 태평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시에는 논픽션 휴먼 음악극 열리지를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낭독극으로 선보이는데요. 네.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는 여류화가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의 가슴 저린 러브스토리를 그린 창작 낭독 작품으로 행사를 위해 2달간 배우들이 호흡을 맞춰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 간의 사랑 주변에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차가 많이 나가지고 네네. 네,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임센터에서 내일 하루 동안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맞죠? 네, 내일 5시에는 스타킹스타 4인방의 슈퍼 드립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엄지왕자 래퍼 최충일 씨와 휠체어 댄스 국가대표 선수 김남재, 천상의 목소리 김지호, 양희은의 제자 배운주 등이 춤과 노래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고요. 네. 저녁 8시부터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안내견 탄실이 등 베스트셀러 고정욱 작가의 인문학 강연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드립 콘서트.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드립 콘서트. 네, 정말 드립입니다. 드립. 콘서트. 드림이 아니라 드립. 네. 네. 어떤 드립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군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네. 뭐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내일은 이음센터의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모든 관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먹거리도 해요. 프로그램 중 하나죠. 네. 그렇군요. 먹거리. 참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음센터 문화가 있는 날 참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먹거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지만 사전에 예약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동아리 모임 등 단체에는 우대 혜택이 있으니까요.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02-6737-0900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저녁 때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네. 먹거리도 마음에 드네요. 네, 저녁 시간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네.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내일 저녁 7시 한국문학번역원 1층 번역 전문 도서관에서 이상문학상과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김숨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현장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4월과 5월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문화재청은 4월 27일과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인 5월 25일에 덕수궁과 남양주 홍릉과 유릉에서 대한제국 역사 탐방 프로그램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개최합니다. 네,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행사는 자주적 근대 국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과 황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참가자들은 먼저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덕수궁에 모여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관련 시청각 자료를 보고요. 고종과 순종 등 황실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는 홍릉과 유릉에 잠든 대한제국 황실 가족 강연도 듣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내 대한제국 역사관을 관람한 후에 남양주로 이동해서 홍릉과 유릉을 답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다양한 또 그런 것 중에 대한제국에 대한 네.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알찬 또 주제로 돼 있고 알찬 또 일정이에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알찬 코스인데 자 이번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참가 신청은 조선왕릉관리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에서 회당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다음 달인 5월 행사는 5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13일부터. 네, 5월 13일부터라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실내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궁금한데요. 네,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자연 휴양림은 어떨까요? 휴양림. 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39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시행하는데요. 자연휴양림은 지난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입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무료 입장이라는 게 더 좋은데 네. 야외로 좀 떠나고 싶은 분들은 자연휴양림으로 떠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문화가 있는 날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문화체험이나 산책, 등산을 위해 입장하는 방문객으로 야영시설 이용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주차료는 별도로 징수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억할게요. 자,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그동안 좀 직장인들이 이날을 좀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직장인들의 걱정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죠. 네,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 직원 만여 명이 오후 4시에 퇴근해서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의 문화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후 4시 퇴근. 정말 직장인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기 퇴근제로 인한 효과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의뢰로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직장인 문화참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면 연간 2조 5,757억 원의 직접 지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조 2,481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1,125억 원에 각각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가 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문화융성위는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가 국민의 여가 확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내수 경제의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일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2시간 근무 단축부는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되고요.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들까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기다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조선시대였다면 오키 씨는 뭐였을 것 같아요? 아, 저요? 공주. 제가 볼 때는 상궁이 아니었을까 상궁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뭐 상궁이라도 어딘가요? 노비만 아니면 됐지. 순철 씨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문지기 정도? 4대 궁을 지키는 문지기를 하죠, 그러면. 4대 문. 네. 4대 문, 맞아요. 자, 그런데 하루 동안 과거로 돌아가서 말이죠. 조선시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하루 정도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험 활동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죠? 조선시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하다. 옷도 좀 갖춰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궁중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유산 활용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의 대국민 참여 프로젝트의 하나로 궁궐의 하루 일상을 재현하는 프로그램 1750 시간여행 그날이 진행이 된 거예요. 지난해 궁중문화축전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열띤 호응을 얻은 1750 시간여행 그날은 하루 동안 1750년 영조 26년으로 되돌려서 왕의 생활과 궁궐 사람들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궁중문화유산 활용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 프로그램인 1750 시간여행 그날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공모를 통해 모집된 국민 200명이 직접 문무백관이나 상궁, 나인, 그리고 호위군사 등으로 출연을 해서요. 전문 배우들과 함께 그 시대를 재현하게 되는 거예요. 1750 시간여행 그날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홍화문 개폐의식과 문정전 궁중조의 상참의, 함인정 문과급제자 소견행사, 그리고 왕가의 산책 등 궁궐의 하루 일상을 재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냥 뭐 사극의 한 장면, 네. 보기만 했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렇습니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750 시간여행 그날은 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궁궐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창경궁에서 벌어지는 하루 일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청은 제2회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1750 시간여행 그날을 비롯해가지고요.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궁궐을 과거의 공간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소통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제2회 궁중문화축전 정말 기대가 큰데요. 네. 그런데 축제의 꽃은 아무래도 개막식이 아닌가요? 제2회 네. 궁중문화축전 개막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2회 궁중문화축전 2016 개막제 오늘 궁을 만나다는 4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복궁 수문군 공연과 전통의장대의 조선시대 무예시범을 선보이는 국방부 전통의장대 무예시범, 사물놀이와 기예 등의 연희단 공연으로 흥겨움을 더해줄 어울림 한마당이 개막제 시작을 알리고요. 이후 여민동락의 노래, 태국왕실의 축하사절단 태국왕실 공연, 국립국악원의 무고정제,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등으로 신명나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 공연자가 무대에 올라서 한마음으로 부르는 합창과 더불어 사물놀이와 타악연주 등에 맞춰 공연자와 관객이 모두 하나 되는 대동놀이로 제2회 궁중문화축전 2016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리게 됩니다. 네, 정말 개막식이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궁중문화축전 기간에는 말이죠,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오키 씨, 궁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루가 네. 정말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죠? 진짜 제가 뭔가 왕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경복궁에서 하루를 좀 보내면서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궁중 문화를 만나보는 고궁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사전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요, 16가족을 선발해서 고궁의 일상을 누리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 투어와 경회루 음악회 관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고궁문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경복궁 하마당과 집경당에서 1박하면서 고궁의 봄밤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궁에서 밤을 보낸다.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가셨으면 궁중 음식도 맛보셔야죠. 그죠? 먹을 것도 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대궐 안에 음식을 만들던 경복궁 소주방에서는 궁중문화축전 기간인 딱 열흘간 궁중의 음식 문화를 맛보고 눈으로 감상하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주방이라면 드라마 대장금의 배경이 된 곳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소주방은 지난해 100년 만에 복원돼서 관객들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올해 궁중문화축전에서는 궁중 음식이 만들어지던 그 공간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벗어나 오감으로 느끼며 궁중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여기서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 맛이 나다. 그럼 그렇죠. 대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리고 다양한 궁중 음식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선보이고, 각종 잔치상을 준비하던 외소주방에서 궁중 음식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임금의 별식을 준비하던 생물방에서는 차를 포함한 달의 체험, 다식 시연과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시와 전통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요. 네, 놀이동산처럼 정말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궁에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날 어두워졌다고 말이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복궁과 창경궁의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이 진행되거든요. 아하. 궁중문화축전 기간에도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또 궁에서의 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네, 많이 기대되시죠? 예. 고궁 야간 특별 관람 중 선보이는 궁중문화축전 행사는 경복궁 흥례문을 배경으로 음악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와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왕실무용단 초청 공연, 아시아 3개국 왕실문화 교류 공연, 경회루를 무대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진 경회루 야간음악회, 창경궁 문정전에서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 인조 길을 끝에서 등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야간에도 알찬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고궁 야간 특별 관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무료 좋아하시는군요. 네. 바로 한복을 입으면 됩니다. 아하. 이번 고궁 야간 특별 관람에 한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단체 관광객을 위해 현장 판매 관람권도 지난 1차 야간 특별 관람보다 약 2배 정도 늘렸어요. 야간 특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야간 특별 관람 기간 중에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하네요, 정말. 궁에서 궁궐 구경도 하고 그리고 박물관도 10시까지 하니까 늦게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한복을 즐겨 입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복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척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이 주간 공연으로 진행됐던 고궁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고궁음악회도 야간 특별 관람과 연계를 해가지고요. 야간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경복궁 야간 공연은 오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한국문화재단 예술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신진예술가 첼리스트 김혜은 등이 출연을 해가지고요. 클래식과 국악의 만남을 통한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고요. 창경궁에서도 야간 특별 관람 기간에 야간 공연이 개최가 되는데요. 오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통명전에서 한국문화재단 예술단이 궁궐 야간 경관에 어울리는 국악 실내악과 퓨전 국악 연주를 들려주게 됩니다. 네, 우리의 고궁에서 펼쳐지는 축제 한마당 2016 궁중문화축전과 야간 특별 관람이 이뤄지는데요. 고궁에서의 특별한 축제로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유명하네요. 최후의 만찬.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요. 또 다른 매너리즘 시기 베네치아 화가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소개할게요. 네, 그럼 어제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네.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죠? 네네네. 매너리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경향이죠. 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의 화가들이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답습하고 모방하면서 독창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르네상스의 뛰어난 거장들이 조화롭고 입체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색채 표현과 정확한 인체 비례, 그리고 원근법으로 구현한 사실적인 구성 등으로 미술을 완벽의 정점에 올려놓으니까 그 이후의 화가들이 더 이상 발전시킬 거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건데요. 네. 이들은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악평을 들었고 실제로 거장들의 방식과 기교를 답습했습니다. 하지만 매너리즘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가치가 재평가받는데요. 단순히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만 했다면 재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매너리즘 시기 화가들은 모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독창성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시기로 이게 했나요? 그걸 독창성을 어떻게 시도했지? 르네상스 화가들이 자연에 기초한 사실적인 작품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 화가들은 반대로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강조해서 자의식과 개성이 강한 작품을 그리려고 했어요. 사실주의를 초월한 작품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매너리즘 화가 작품은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내면과 상상이 나타납니다. 어제 엘 그레코의 작품도 요한이 천사와 순교자의 영혼을 보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또 완벽한 조화와 안정을 추구했던 고전적인 르네상스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완벽한 조화를 깨트리는 과감한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그림이 완벽한 황금 비율로 인체를 그렸다면 매너리즘은 일부러 신체를 왜곡해서 그리는 식으로 인체를 비현실적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안정감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리드미컬한 구성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나름의 좀 개성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에 일어난 과학혁명이 원근법과 비례를 따지는 외면적인 것이라면 매너리즘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면의 양식을 따지는 원근법이나 비례는 자연스럽게 무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너리즘 화가들도 마냥 모방을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시도했고 다른 길로 나아가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매너리즘 화가들도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었다면 왜 우리는 매너리즘을 부정적으로 좀 사용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이전에 매너리즘 화가들을 평가절하했고 그런 인식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매너리즘이 1520년부터 1600년까지 풍미했다면 바로크는 그 이후 1600년부터 1750년 사이의 유럽 미술 양식입니다. 일단은 매너리즘과 바로크는 기간부터 큰 차이가 있죠. 그래요? 기간부터. 네, 매너리즘은 80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 바로크는 무려 150년이나 이어져 왔어요. 참고로 르네상스는 무려 14에서 16세기까지 2세기 동안 나타난 문화운동입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비하면 그 사이에 나타난 매너리즘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너리즘이 부정적인 의미가 된 게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 때 형성된 잘못된 오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도 있어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매너리즘 시기에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그림을 보고 창의적이지 않고 손재주만 부리면서 기교에 추중하고 지나치게 과장하는 인위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왜곡된 인체 비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림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매너리즘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네.
네, 하지만 매너리즘 화가들의 그림이 불안정했던 거는 당시 유럽 사회의 분위기 탓도 있었습니다. 유럽 상황이 불안불안했던 건가요, 그죠? 네, 당시 유럽은 역사적으로 큰 혼란기이자 격정의 시기였어요. 신대륙의 발견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게 됐고 자연스럽게 유럽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이때는 마르틴 루터가 주도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종교가 구교와 신교로 나눠서 갈등하는 등 기존의 유럽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이런 불안정한 사회는 화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너리즘 작품은 당시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럽 사회는 다시 어느 정도 질서를 성립하고 있었어요. 안정화된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고전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바로크 사람들에게 불안정한 매너리즘 그림은 기이하고 이상하게만 보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매너리즘의 특징들,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데 그쳤다는 거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대해 내린 평가였어요. 이 평가가 타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 사람들의 인식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는 매너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일종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요. 그럼 매너리즘이 나중에 와서 재평가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평가받은 겁니까? 매너리즘은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르네상스 쇠퇴기에 잠깐 나왔다 들어간 미술이 아니라 독립적인 미술 양식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가는 과도기에 두 예술 양식을 이어주는 교두보로 보는 견해,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에 반대하는 반고전주의로 보는 견해, 16세기 유럽 사회의 위기를 정신적인 예술로 나타냈다고 보는 견해, 르네상스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것이 고차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비합리성에 대해 표현했다는 견해 등등 매너리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인정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16세기를 지배한 하나의 독립된 예술 양식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특히 당시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현대성 때문에 초현실주의 화가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매너리즘의 어원이 방식을 뜻하는 마니에라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매너리즘 화가들은 르네상스 시대 거장들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방식은 따랐지만 완전한 모방은 아니었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할 매너리즘 화가 틴토레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드린 후에 그림 설명 들어갈게요. 틴토레토도 역시 본명이 아니고요. 그가 염색공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염색공이라는 의미로 틴토레토라고 불렸대요. 그 당시엔 이렇게 뭐 별명으로 화가를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나 봐요. 네. 어제 엘 그레코도 그랬고. 그는 평생 베네치아를 떠나지 않고 베네치아에서 활약한 베네치아 회화의 대표 화가입니다. 그는 정면이 아닌 특이한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화면을 역동적으로 구성했어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다르게 드러나는 극단적인 명암 대비도 그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로서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네. 그렇군요.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걸 했나요? 베네치아 회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티치아노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네. 티치아노가 작업 속도가 느려서 마감 날짜에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틴토레토는 자기가 티치아노의 그림 스타일대로 훨씬 빠르게 그려서 주겠다고 주문자에게 제안해서 티치아노의 일거리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또 스쿠올라라고 하는 한 단체가 여러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벽을 장식할 그림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일종의 화가들에게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스쿠올라의 지도자들이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계획서들을 받고 건물에 모였을 때 틴토레토는 이미 그 벽에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쿠올라 지도자들은 그냥 틴토레토에게 그림을 맡겨버렸어요. 심사를 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다른 화가들 입장에서는 틴토레토가 굉장히 얄밉고 굉장히 좀 야비하죠. 그러게요. 네. 진짜 상도덕이 없었어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일거리를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틴토레토의 작업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래요. 네. 네. 틴토레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매너리즘에 대해 타성에 젖어 새롭거나 독창적인 시도는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경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매너리즘 시기 화가들이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답습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너리즘은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을 추구하는 르네상스와는 반대로 화가의 주관과 내면을 강조하면서 자의식이 강한 개성적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강조하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비현실성, 기이함, 불안정함 때문에 매너리즘 다음에 나타난 바로크 시대 사람들로부터 저평가당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크 시대 때부터 고착화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하나의 예술사조로서 그 미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틴토레토는 평생을 베네치아에서 살면서 베네치아 회화를 대표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매너리즘과 베네치아 회화만의 특징을 종합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구사하는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는 작품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고 특이한 시점으로 그린 구도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을 때 가장 유명한 그림은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완벽한 원근법과 대칭적 구도로 그린 그의 그림은 후대의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묘사할 때 작품을 그리는 기준이 됐습니다. 만찬의 식탁은 화면과 평행하게 놓이고 각각의 제자들 특성과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행동을 그렸습니다. 틴토레토는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8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는데 초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틀을 따르다가 후로 갈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냈습니다. 1594년에 산 조르지오 마조레 교회를 위해 그린 최후의 만찬이 가장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먼저 식탁부터 화면과 평행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평행 구도에 비해 불안정하게 느껴지지만 그림 속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각각의 제자들이 특징적인 행동을 하고 얼굴도 그에 맞는 인상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틴토레토는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장면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얼굴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 없이 비슷비슷하게 그렸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예수를 그려 성찬식이라는 주제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적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바닥에는 커다란 대야와 수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예수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교회의 미덕이었던 겸손과 자선을 예수가 몸소 보여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 구석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지와 식탁에 앉은 제자들의 초라한 행색은 가난한 것을 성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 또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곳은 서민들이 사는 지저분한 집의 부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느낌을 이런 장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뒤에서 비추는 강한 후광을 중심으로 빛과 그 주변의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 왼쪽의 제자들과 오른쪽에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배치돼서 산만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명암 대비와 구도는 평온하고 정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비해 훨씬 역동적이고 강렬한 분위기를 이끌어냅니다. 예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빛과 제자들 얼굴 뒤를 슬며시 비추는 옅은 빛, 그리고 천장의 전등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그 연기가 만들어내는 천사의 환영은 신비롭고 기이한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에서는 볼 수 없는 매너리즘만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틴토레토 작품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는 귀족의 후원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지만 19세기 초 러스킨과 같은 비평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이들은 당시 후기 르네상스의 세속적인 베네치아 사회에서 겸손과 검소함 등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예술로 틴토레토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로 매너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됐네요. 네. 매너리즘 얘기 자꾸만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매너리즘 화가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재평가를 받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온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바뀌기가 좀 힘든가 봐요. 네. 우리는 아직도 매너리즘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 생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말이죠.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매너리즘 화가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을 살펴봤습니다. 고정관념 깨야 되는데 말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몸속 염증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몸속 염증을 잡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몸속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염증을 잡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속 곳곳을 떠다니는 쓰레기로 만병의 원인입니다. 뼈를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신경계를 공격하면 우울증과 치매, 장기를 공격하면 암이 되는 거죠. 때문에 중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몸속 쓰레기인 염증을 잘 치우면 몸의 지병이 한결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염증이 있을까요? 염증이 있을 때는 내 몸의 방어 기전들이 총동원돼서 몸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의 천병이 백혈구와 림프라고 하죠. 그런데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부분 전투에서 지게 되고 염증이 심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단계가 되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지금 내 몸의 상태는 어떤지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집에서 해보는 염증 자가 진단법입니다. 첫째,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고 늘 배가 고프다. 둘째,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셋째,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넷째,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째,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섯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째,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하다. 여덟째, 피부가 건조하다. 아홉째,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다. 열 번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 11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네, 이 11개 항목 중에 4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죠. 첫째, 혈관 속 염증을 잡는 비타민 P를 드세요. 비타민 P는 과일의 껍질에 많이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이칼 등 과일과 채소의 색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을 잡으려면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중요하고요. 특히 채소와 과일 껍질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P가 부족하면 출혈이 잘 생기고 멍이 잘 들고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리는가 하면 혈관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비타민 P가 많이 함유된 과일과 야채로는 자몽, 오렌지, 귤의 껍질과 사과 껍질, 포도 껍질, 양파 껍질 등이 있습니다. 자몽, 오렌지, 귤 껍질에는 헤스피린딘 성분이 많고요. 귤 속에 하얀 껍질이 좋습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콜라겐을 생성해서 좋다고 하네요. 또 껍질째 만든 자몽 주스는 심장 혈액순환에 좋고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한답니다. 그래서 중년층이 자몽 주스를 꾸준히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귤 껍질은 기를 순조롭게 하고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심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고 안토시아닌 성분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항암, 항노화에도 좋고요. 사과 껍질이 과육보다 7배 정도는 좋다고 합니다.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사과를 즐겨 먹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은 혈관 독소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염증과 독소를 완화시키고 암 예방을 한다고 하죠.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성되는 걸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포도주스나 포도주를 마시는 건 몸에 좋겠죠. 양파 껍질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퀘르세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동맥경화나 비만이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보라색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양파 껍질에 10배 정도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과일 껍질들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여기에 함유된 비타민 P와 더불어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뼈의 염증을 잡는 비타민 D를 드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염증 억제도 잘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죠.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도 비타민 D가 부족해서랍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햇볕에 하루 10분만 노출돼도 된다는데 왜 부족할까요? 아무튼 부족하다면 식품을 통해서라도 보충해야겠죠. 연어와 목이버섯에 비타민 D가 많다고 합니다. 연어는 비타민 D가 많고 오메가3 또한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EPA가 많아서 관절염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PA는 염증을 잡는 대리자라고도 부른다네요. 또 목이버섯은 마른 목이버섯이 생것인 것보다 30배 이상 좋다고 하니까 마른 목이버섯을 많이 드세요.
셋째,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 비타민 C를 드세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를 좋게 해주는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야채와 특히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키위, 풋고추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 3가지 방법은 비타민 P와 비타민 D,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생활하는 것을 바꾸면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할수록, 잠을 잘 잘수록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금연을 하면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테고요. 평소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 녹차에도 비타민 P가 많이 들어있다죠. 네, 오늘 정보 톡톡은 오늘의 꿀팁을 출처로 우리 몸의 염증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염증 자가 진단법. 저는 해보니까 뭐 딱히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순철 씨는 어떠세요? 염증 잘 없습니다, 저. 다행이네요. 네. 자, 염증 자가진단법에서 4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요,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니까요, 비타민 P, D, C 같은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평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잘 드시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군요. 4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5월에 뵈야 되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자, 이창훈과 홍옥희 씨는 목요일에 오네요, 그렇죠? 네, 저랑 순철 씨는 5월에 만나요. 그래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